내가 오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도현이라는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내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실화에서 시작되었는데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지. 이도현 씨는 올해 72살이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 젊었을 때는 목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건축자재 사업도 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제법 괜찮은 단독주택을 마련했어. 평수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도 있고 작은 텃밭도 있는 그런 집이었지.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가 하나 있었어. 준호는 대학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그다지 출세하지는 못했어. 성격도 좀 우유부단한 편이었고, 그래도 도연 씨는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까지 보니까 나름 만족스러워 했어. 문제는 며느리 수진이었어. 수진이는 처음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지. 특히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건방져졌어. 처음에는 아버님, 이것 좀 드세요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거든. 도연 씨의 하루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뒷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곤 했어.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것들을 기르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꼈지. 그리고 아침 6시 반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벼운 체조를 했어. 하지만 수진이가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어. 아버님, 라디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현우가 잠을 못 자잖아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손자가 잠을 못 자는 것도 안쓰럽고, 그래서 이어폰을 사다가 끼고 들었지. 그런데 수진이의 불만은 계속되었어. 아버님, 텃밭에서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빨래가 더러워져요. 아버님, 마당에 호스 틀어놓고 물 쓰는 거 너무 많지 않아요? 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하나가 작은 일이었지만 도연 씨는 점점 자신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 자신의 집인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도연 씨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 수진이는 아이들과 남편 이야기만 하고 준호는 회사 일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 도연 씨가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수진이가 현우야, 숙제는 했어? 하면서 화제를 딴 데로 돌려버리곤 했지.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 도연 씨가 오랜만에 친구 만수를 집에 초대했는데 수진이가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버님,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하며 불쾌함을 드러냈어. 만수는 눈치를 채고 일찍 돌아갔고 그 후로 도연 씨는 친구를 집에 부르지 못하게 되었어. 더 심각한 건 도연 씨의 방까지 침범당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아버님 방이 가장 햇볕이 잘 들어서 할인이 공부방으로 쓰면 어떨까요? 하더니 나중에는 아버님께서 거실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텔레비전도 거기 있고. 도연 씨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어.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추석 때 일어났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도연 씨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 생활비가 부족하면 말해야 하고 선의로 말했어. 그런데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생활비 보태주시는 것도 고맙긴 한데, 그보다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래도 우리가 해드리고, 청소도 우리가 하고, 식사도 우리가 차려드리고, 솔직히 아버님이 도움이 되는 일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더 많아요. 도연 씨는 깜짝 놀라서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걸 시켰냐고 했어. 그러자 수진이는 더욱 거침없이 말했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버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우리에게 얹혀 사시는 거예요. 물론 이 집이 아버님 집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주인 행세만 하시고 이때 준호가 여보, 그만해라고 말렸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해야죠. 아버님, 우리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데 솔직히 아버님까지 챙기기가 너무 버거워요. 아버님도 이제 이른이 넘으셨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아버님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짐이 되는 존재예요. 그 순간 식탁은 조용해졌어. 손자 현우와 손녀 하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 그날 밤 도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수진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짐이 되는 존재.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도연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그냥 참고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인사를 하고 식사도 함께 했어. 수진이는 어제 일이 좀 미안했는지 평소보다는 조용했지. 그리고 도연 씨는 친구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어. 만수야, 나 좀 만날 수 있겠나? 그럼 형님, 어디서 만날까? 동네 공원으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만수는 도연 씨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함께 고생도 많이 했던 사이지.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 도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연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만수에게 털어놓았어.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 자신이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까지. 만수는 들으면서 한숨만 쉬었어. 사실 만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자기 아들네 집에 있을 때 겪었던 일들 말이야. 도연아,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해주겠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자식들한테 기댈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와 생각이 달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만수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도연아, 너 예전에 목수 일할 때 서각도 잘했잖아. 나무에 새기는 거. 아,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손기술이라는 게 잊어버리지 않는 법이야. 그리고 요즘 그런 전통 기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도연 씨는 만수의 말을 들으며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도연 씨는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시세를 알아보는 거였어. 부동산에 가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시세를 물어봤지. 놀랍게도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 그 돈이면 지방 소도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어. 다음으로 한 일은 인터넷으로 전국의 실버타운들을 알아보는 거였어.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빌려 하나하나 검색해 봤지. 그러다가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작은 실버타운을 발견했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고 입주민들이 각자의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 특히 목공예나 전통 공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방도 갖춰져 있다고 했어. 도연 씨는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 가족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기차를 타고 남해까지 다녀왔지. 남해의 실버타운은 기대 이상이었어.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입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분위기가 좋았어. 관리소장이 직접 안내해 주면서 설명해 줬는데 이곳 입주민들 중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 어르신, 혹시 어떤 특기나 취미가 있으신가요? 옛날에 목수일을 했었고 서각도 좀 했었는데. 아, 그러시군요. 저희 공방에 서각 전문가가 계신데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분도 이곳에 오신 후에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관리소장의 안내로 공방을 둘러봤는데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 각종 목공 도구들과 서각에 필요한 조각칼들, 그리고 작업대까지.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공간 같았어. 여기서는 입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한 어르신이 만드신 서각 작품이 꽤 좋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요. 도연 씨는 그 순간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 서울로 돌아온 도연 씨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 먼저 집을 내놓았어. 부동산 업자에게는 빨리 팔고 싶다고 말해서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했지.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남해 실버타운 입주를 위한 절차를 밟았어. 다행히 집 매매 대금으로 입주비를 내고도 여유가 있었어. 이 모든 과정을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도연 씨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거든. 다만 조금씩 자신의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오래된 사진첩, 아내의 유품, 그리고 예전에 쓰던 서각 도구들까지. 특히 서각 도구들을 다시 꺼내서 손질하면서 도연 씨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 젊었을 때 조각칼로 나무에 글씨를 새기고 꽃이나 새를 조각하던 시간들. 그때는 정말 즐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즐거움을 잊고 살았던 거야. 집이 팔린 날 도연 씨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아이들까지. 얘들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거실에 모여 앉았어. 이 집을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팔다니. 왜 팔으셨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어.
도연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야. 수진아, 내가 지난번에 한 말 맞아. 나는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 각자 살기로. 아버지, 그게 무슨.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도연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 준호야, 너도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독립할 때가 됐어. 그동안 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돈도 모았을 텐데,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남해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도연 씨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 2개를 꺼냈어. 현우야, 할인아,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손자, 손녀에게는 각각 통장과 도장을 건네줬어. 집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아이들 명의로 적금을 넣어둔 거였어. 이건 너희 교육비야. 엄마 아빠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18살 될 때까지는 찾을 수 없게 해뒀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현우와 할인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어. 이틀 후 도연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 준호는 붙잡아 보려 했지만 도연 씨의 의지는 확고했어. 아버지,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준호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70년이 넘어. 이제 내 마지막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자. 남해행 기차 안에서 도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서울을 떠나는 게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기차에 몸을 맡기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어.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지. 해시태그 남해에서의 새로운 삶. 남해의 실버타운에 정착한 도연 씨는 곧바로 공방에서 서각 작업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손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아서 고생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감각이 돌아왔어. 첫 작품은 간단한 글씨였어. 자유라는 2글자를 조각했지. 그 글자를 새기면서 도연 씨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도 도연 씨를 따뜻하게 맞아줬어. 특히 같은 공방을 쓰는 박 선생님이라는 분과 금세 친해졌어. 박 선생님도 서예를 하시는 분이어서 서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지. 도연 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런 섬세한 서각은 처음 봅니다.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 작품 전시회 같은데 출품해 볼 생각 없으세요? 박 선생님의 제안으로 도연 씨는 남해군에서 주최하는 전통공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내가 뭘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어. 전시회에서 도연 씨의 작품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어. 특히 바다라는 작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한 거였어.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고 작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어. 도연 씨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신가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무와 대화하는 기분이랄까요? 기자가 쓴 기사는 다음과 같았어.
70평생을 몫으로 살아오신 이도현 씨는 작년에 남해로 이주하신 후 본격적인 서각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오랜 세월 나무를 다뤄온 장인의 혼이 느껴집니다. 도현 씨는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 서울에서는 짐덩어리였는데 여기서는 장인이 된 거야. 남해로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도현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했어.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줬어. 작품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고 서각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찾아왔어. 선생님, 졸업 작품으로 전통 서각을 해보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도연 씨는 그 학생을 제자로 받아들였어. 가르치면서 자신도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었지. 선생님, 이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는 지금 행복해. 뒤늦게나마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준호가 남해까지 찾아온 거야. 도연 씨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소 직원이 와서 면회 오신 분이 계신다고 알려줬어. 현관에 나가보니 준호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수척해 보였고 옷차림도 전보다 수수해졌어. 아버지,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부자는 실버타운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 집이 없어지자 수진이는 처음에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장모가 사위를 받아주지 않았어. 결국 전세를 얻어야 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월세가 비싼 작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더 큰 문제는 수진이의 변화였어. 집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수진이는 준호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급기야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더니 이혼을 요구했어. 아버지, 수진이가 다른 남자하고. 준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 도연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어. 이혼은 했나? 네. 지난달에 조정이혼으로 끝났어요. 현우하고 하린이는 수진이가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도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게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면접 교섭을 맡고 있거든요. 새로운 남자랑 살면서 아이들한테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 수진이는 새로운 남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남자가 사실은 기혼자였어. 결국 그 남자의 부인이 나타나서 큰 소동이 벌어졌고 지금은 수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현우하고 하린이가 그 좁은 고시원에서? 네. 제가 양육비를 주려고 해도 수진이가 받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도연 씨는 손자 손녀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 자기는 새로운 삶을 찾았지만
아이들은 고생하고 있구나 싶어서. 준호야, 그럼 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회사에서 나왔어요.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일용직으로 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준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 집도, 아내도, 아이들도, 직장도 모든 걸 잃었어.